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48쪽부터 51쪽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쪽부터 먼저 보실게요. 48쪽에 보시면 벼농사와 인간 생활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벼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혹은 벼농사라는 친구는 성장 기간 동안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고온, 다습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앞서서 한번은 배웠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만약에 배우지 않았다라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벼농사라는 친구는 고온 다습해야 잘 자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벼의 기원지, 쌀의 기원지는 바로 아시아 지역이 됩니다. 그럼 과거에서부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자랐던 이 벼, 그럼 현재 상태에서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재배 조건은 어떤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 지도상에서 여러분이 우선 여기 직선, 여기 영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 지역, 누가 봐도 여기는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대륙에서 재배가 활발한 모습을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쪽 부근, 이 언저리에서 최초로 쌀이 재배가 되었다, 벼가 재배가 되었다라는 기원지가 있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열대 지역과 다시 한번 표현을 해드릴게요. 대략 이 정도까지는 열대 지역. 그리고 나머지 여기 위쪽 나머지 지역은 온대 지역에 해당한다 라고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아시아의 열대와 온대 지역에서 쌀이 재배가 됩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면 열대 지역은 1년 내내 쌀 재배가 가능하겠고요. 온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름철에만 재배가 이루어집니다. 왜 여름철에만 재배가 이루어지느냐?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고온 다습이라는 환경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철이 가장 고온 다습함을 여러분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만 벼농사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반대로 열대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여름철이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이 열대의 기후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바로 태국, 여기 타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는 타일랜드이기 때문에 일명 태국이라고도 하고 타이라고도 섞었을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 타이라고 보시고요. 이 타이의 방콕의 기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실제 이 그래프가 여러분 다음에도 보면은 자주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시험 같은 경우에 이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그래프 해석하는 것이 조금 중요하니까 그래프 설명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밑에 X축은요, 월이 적어져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 12달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에 왼쪽에 Y축, 오른쪽에 Y축에 보면 각각 기온과 강수량이 적혀 있습니다. 이때 그래프는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꺾은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자, 이때 이 꺾은선 그래프가 기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막대 그래프는 강수량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을 할 때 꺾은선 그래프 가장 추운 때를 찾아보면은 이 타이라는 지역에서는 1월 아니면 12월이 가장 춥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12월이 가장 추운데요. 아무리 추워도 대략 한 27에서 28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과거에 배웠던 열대기후가 되기 위한 조건은 최하늘 평균 기온, 즉 1월이나 12월의 평균 기온, 최하늘 평균 기온이 몇 도 이상이 넘어가면 18도 이상이 넘어가면 열대기후 A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7도에서 28도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열대,
언제나 여름철이다라는 열대기후가 되겠고요. 거기에 만약에 다습한 환경이 나타난다라면 자, 실제로 이 부분은 매우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벼농사가 당연히 잘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을 때는 벼농사가 솔직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의 사진처럼 이렇게 무엇이 흘러간다면 강, 하천이 흘러간다면 여기 타이의 짜오프라야 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강 주변에 있는 이런 농경지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와서 농사를 짓는 관계 농업이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히 이런 계절에도 벼농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열대 지역에서는 1년 내내 벼농사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요 쌀 생산국을 보시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타이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세계 인구 시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세계 인구 시계를 찾아보면은 아마 이런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지금 현재 세계 인구를 보여주는 그래서 뭐 78억 5,600 뭐 순서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오늘 출생자가 36만 그리고 오늘 사망자가 15만 그래서 현재 올해 순인구 증가는 약 2천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잠시만요. 이건 너무 옛날 것 같기도 하고 실시간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한번 선생님이 학교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그때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 순위를 보면은 1등이 중국 그리고 2등이 인도이고요.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4위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8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대략 한 15위 정도, 그 다음에 타이가 20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열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실제로 사람도 많이 사는 지역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지역에서는 생산량이 많아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쌀을 주요 많이 생산하는 아시아 지역 모두 다 아시아 대륙에 있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벼농사가 쌀이 많이 재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쌀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입니다. 그 특징은요, 첫 번째가 인구 부양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인구는 말 그대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부양력이라는 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자, 쌀이라는 친구가 사람들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은 면적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쌀보다 더 생산량이 높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은 작물이 있습니다. 옥수수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왜 아시아에서는 옥수수를 주된 식량으로 삼지 않고 쌀을 주된 식량으로 했느냐? 이유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쌀이 기원지가 바로 어디였기 때문이다. 아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재배할 수 있지만 그 옛날 과거에는 이게 어려웠었겠죠. 그래서 쌀을 주식으로 삼게 됐던 거고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인구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료 2번에 보시는 것처럼 청동기 시대부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사람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더 많은 생산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량 생산을 증대할 방법이 필요. 그런데 이 방법이 바로
물을 이용한 벼농사입니다. 자, 이런 물을 이용한 벼농사를 할 때는 물을 대는 작업, 그리고 김매기. 참고로 김매기는 풀 뽑는 겁니다. 잡초 뽑는 거. 그다음에 벼베기 등에서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벼농사 지역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왜냐? 한 집의 노동력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시대에 두레나 향약과 같은 지역 단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수로와 저수지 등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면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 조직이 필수였다.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물을 다스리는 치수가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이자 왕의 업적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중앙집권 체제의 국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래쪽에 보시면 소규모 벼농사라고 되어 있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의 벼농사는 가족을 중심으로 노동력이 조직된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아집니다. 땅덩어리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한 집당 가져갈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논에서 농사 지어서 그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온 집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빈틈없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족제도 이런 부분들까지도 혹은 남아소농 사상까지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의 벼농사의 특징은요, 집약적이면서 자급적인 농업이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생깁니다. 집약적이라는 거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급적이라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벼농사와 지역 경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는 여름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입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이 고온, 건조함이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고요. 근데 이 지역이 미국의 대표적인 쌀 생산 지역이 되었는데 왜 그러느냐? 여름에 일사량이 매우 풍부하므로 무슨 시설만 잘 갖추어진다면 관계시설, 물을 끌어만 올 수 있다면 최적의 벼 생산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정책적으로 정책을 펼친 거예요. 수출용 벼 생산을 장려한다. 그래서 벼 재배 농가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쌀값이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은 쌀 수출국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이렇게 넓은 땅을 통해서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은, 아메리카 대륙의 벼농사의 특징은 집약적이지 않고 조방적이면서 상업적이라는 농업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넓은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먹겠다? 그게 아니라 이걸 팔겠다라는 거죠. 수출용이라는 개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아시아 지역과 아메리카 지역의 농사의 특징이 조금 차이가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쌀과 관련된 음식 문화에서는 베트남의 쌀국수,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쌀로 국수를 만들었다면 유럽에서는 밀을 가지고 국수를 만듭니다. 무슨 밀국수가 있나요? 여러분, 스파게티 생각하시면 그게 밀로 만든 면발이니까요. 그리고 중국의 볶음밥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나시 고랭, 그 다음에 타이 같은 경우에는 팟타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실제 우리가 이제 나시고랭 같은 경우가 바로 어디서 배웠었냐면 여러분 교과서 43쪽에서 나시고랭 배웠었고요. 다음에 일본의 초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 지역에서의 볶음밥과 이 위쪽 지역에서의 초밥. 이제 초밥은 밥이 서로 뭉쳐져 있잖아요. 이런 종을 이제 자포니카 종이라고 하고요.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볶음밥으로 사용이 되는 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디카 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둘 다 쌀이긴 하지만 얘는 찰기가 없고 자포니카 종은 찰기가 조금 있는 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쌀로 만든 음식 문화,
이거는 이제 밑에 보면은 표현 5에 있는 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번 적어보자면 떡이나 떡국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지난주 금요일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떡이 학교의 교식에도 나왔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6개 국가가 어느 대륙에 있다? 아시아에 있다. 주로 재배되는 자연 조건은 고온, 다습한 지역이고, 사회 조건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노동력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는 정치 체제가 강력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의 어떤 영향, 강력한 왕권, 중앙 집권, 왕권 이런 부분과 연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발달한 자연 조건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고온이라는, 물론 건조는 좋은 조건은 아니었으니까요. 여기에서 관계를 했다라는 것과 사회 조건은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었다.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선 49쪽까지 끝난 것이고요. 다음 50쪽, 51쪽에 보시면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인간의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재해의 유형,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입니다. 자, 우선 유형부터 보시면요. 기후 지형 등의 자연환경 요소들이 인간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면서 피해를 주는 현상을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자, 자연재해의 의미가 적어져 있고요. 이런 자연재해를 크게 분류하면 홍수, 강풍, 폭설, 가뭄 등의 기상재해와 화산, 지진, 지진해일 등의 지질 또는 지형 관련 재해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선생님이 여기다가 크게 기상과 지질 혹은 지형 재해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상은 다시 기온, 강수, 바람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온과 관련된 거는요. 책에는 없습니다만 한파와 폭염 한파와 폭염이 기온과 관련된 자연재해가 되겠고요. 강수는 여기 있는 홍수, 폭설, 가뭄이 강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연히 바람과 관련된 건 강풍이나 강수와 바람을 동시에 가지고 오는 태풍 이런 아이들이 대표적인 자연재해가 되겠고요. 기상 관련된 자연재해가 되겠고요. 지질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여기 있는 것처럼 화산, 지진, 쓰나미 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요. 화산은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쓰나미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경주나 포항 지진에 의해서 이 지진과 관련된 자연재해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한번 내용을 보게요.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는 인간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줍니다. 어떤 활동에 지장을 주느냐?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는 농경지, 산업시설 등의 생산공간과 주택 등의 생활공간을 훼손하여 재해지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건물, 도로, 항만시설, 통신설비 등 사회기반 시설을 파괴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이 사회기반 시설을 사회 간접자본, 줄여서 SOC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그래서 인간의 삶에 의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에 피해를 주는데요. 이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태풍 차바에 의한 피해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뉴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뉴스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태풍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피해를 눈덩이처럼 불렸습니다. 김장환 기상캐스터입니다. 도로 위에서 맨손으로 잡은 물고기를 SNS에 올립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부산과 울산. 특히 울산은 오전 한때 시간당 124mm라는 관측 이래 유례없는 물폭탄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주 백록담에는 초속 59m의 강풍이 불고 6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태풍은 어젯밤부터 소형급으로 몸집을 줄이면서 시속 30-40km의 무서운 속도로 북상했습니다. 새벽 4시 50분 제주에 상륙한 뒤 불과 5시간 후인 11시엔 부산에 다시 상륙해 순식간에 피해를 눈덩이처럼 불렸습니다. 10년에 한 번꼴로 있는 10월 태풍이 한반도에 2번이나 상륙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편 기상청의 태풍 예보는 한 발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일만 해도 미국과 유럽,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한반도를 스치거나 상륙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상청은 태풍이 일본 큐슈 쪽을 향하면서 한반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점차 예보를 수정해 장마와 폭염에 이어 태풍까지 뒷북 예보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정환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태풍 차바에 의한 피해가 매우 컸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태풍은 필리핀 부근 바다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열대저기압, 정식적으로는 열대 이동성 저기압, 열대지방에서 발생해서 이동하는 저기압이고요. 초속 17m 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 자, 바람과 함께 많은 비. 그래서 이걸 줄여서 풍수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18호 태풍 차바는 10월 4일, 5일 이틀간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핥히고 가 큰 피해를 주었다. 특히 울산은 10월 5일에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컸다.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시간당 124mm. 엄청나게 많이 내린 거죠. 울산에서는 주민 약 150명이 대피하였으며 자, 피해 상황입니다. 공장 21곳이 침수되어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 도로는 침수되었고요. 제방은 무너졌습니다. 가로수도 넘어졌고요. 농경지가 잠겼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약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그래서 피해는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고요. 줄이는 방법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예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줬다라면 피해는 최소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화산과 관련된 피해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폼페이입니다.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폼페이 전체 시가지를 2-3m 두께로 뒤덮었다. 이 때문에 폼페이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다. 현재는 화산의 피해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폼페이를 보려고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폼페이 화산 피해가 컸던 이유는 화산 쇠설물 이제 화쇄류라고 하는 아이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이 친구는 거의 시속 80km 속도로 내려오는 뜨거운 열폭풍입니다. 얼마나 뜨겁냐면 매우 뜨거울 때 처음에 화산 하구 부근에서는 거의 1000도 가까이 되고요. 이게 조금 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한 거의 200도? 이 정도로 매우 뜨겁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빠른 속도로 뜨거운 공기덩어리가 오기 때문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리는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재현을 해놓은 부분들이고요. 이런 피해 말고도 폭설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내리는 거 생각하면 되겠고 가뭄 같은 경우는 피해 범위는 넓고요. 진행 속도는 느리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가뭄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불 같은 경우도 봄에 제일 많이 나타난다 라고 합니다. 화산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는데 과거 백두산 같은 경우 물론 앞으로도 백두산이 폭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지진은 포항이나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진과 지진 해일에 의한 대표적인 경우는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그에 따라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연재해는 기후지형과 관련하여 나타나므로 대부분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건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방법으로 재해에 대비해 왔다. 뒤쪽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전 예측에 따른 예방 조치와 방어 시설물 구축, 그리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대책 수립 등으로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태풍 차바, 일기예보를 조금 더 제대로 했다라면 어느 정도 대비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피해가 생겼다라면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거. 이거는 국가가, 정부가, 자치단체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겠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34조, 35조에서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간다운 생활, 그리고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쾌적한 환경 쭉 나와 있죠. 계속해서 정부는 자연재해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해 예방 대책을 잘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도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재해 발생 시 큰 피해를 보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걸 여기 아래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입니다. 칠레의 콘셉시온과 아이티라는 두 나라에서 칠레라는 나라와 아이티라는 나라에서 각각 비슷한 시기에 2010년 2월과 1월 달에 규모 8.8과 7.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로만 보자면 칠레의 지진이 더 컸는데요. 사망자는 아이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실제 그 지역의 인구 밀도를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이렇게 큰 피해가 나타났다는 건 아이티에서는 제대로 된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었던 곳의 차이인 거죠. 이게 어느 정도 경제력의 규모도 조금 있겠지만 이 지역은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지역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 그래서 더 큰 규모의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더 작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의 1차적인 책임은 개별 국가에 있다. 그러나 개별 국가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복구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여기 IT, 방금 전에 봤던 IT, 그리고 중국의 예전에 스촨성 지진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스촨성은 우리가 발음할 때 그냥 보통 사천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호의 손길을 도와줬다. 우리나라에서도 봉사단체들이 혹은 소방대원들이 이 지역에 가가지고 구호 활동을 펼쳤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본의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같은 일본 안에서도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2016년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7.3의 지진, 그리고 1995년에 6.9의 지진이 일본 고베에서 일어났었는데요. 사망자가 고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고베가 조금 더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는요. 고베가 구마모토보다 조금 더 대도시였습니다. 인구 밀도가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규모가 큰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컸다. 앤드 고베라는 지역은요. 과거에 갯벌이었던 지역을 간척을 했습니다. 고베라는 지역은 갯벌을 간척을 한 곳인데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관측을 했던 부분이 엇갈리면서 갯벌이 드러나면서 그 피해가 조금 더 컸고요. 지진이 일어난 시간도 아침 새벽 시간대에 지진이 발생해서 피해가 조금은 더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베란다에 유리가 없는 아파트. 왜 유리를 없앴느냐? 이거 한번 봐봐요. 나의 사례. 유리를 없앤다면 유리가 떨어져서 깨지는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봇대를 이렇게 세워놓는다면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고 같은 것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대표적으로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지진 대피 훈련,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들, 그리고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조금 높은 건물들에 한해서만 내진 설계가 됐다면 최근에는 5층 이하의 건물들도 규모 한 5.8에서 지진 규모 5.8에서 6.2까지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자연재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실제 이제 여러분 뒤쪽에 넘어가시면 52쪽, 53쪽으로 넘어가면 자연재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이 필요하다라면 다시 한번 더 정리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선 오늘 수업은 조금 길긴 했지만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시 마무리 짓고 나서 이 다음에 바로 화상에서 필요한 부분들 혹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더 짚어주고 싶은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